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교대학교 프랑스학과 최용호입니다. 두 분 선생님 발표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학생들과 상담할 때 점점 감정적인 유대가 이제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오늘 두 분 선생님 강연을 들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떠올랐던 그런 생각들을 두서없이 나누는 걸로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문제가 먼저 청년 문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화의 기원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인류세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푸코가 주체의 해석학에서 모든 문명과 문화가 청년기에서 성장기로 가는 이행기를 위기의 시기로 규정을 하고 이 이행기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의례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는 이러한 역할을 교육이 담당했다. 그런데 그 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응답으로 등장한 것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담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서구 형이상학의 기원에, 서구 사상의 기원에 청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면 이 문제가 비단 청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연령대로 좀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제 친구들하고 이제 모임에서 만나게 되면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을 이제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 취업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학교에 있지 않는 제 동기들을 보면 그러니까 취업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치킨집을 하려고 하니까 요새 최저임금이 올라서 치킨집 알바를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학생들 결혼 문제가 있지만 또 이게 50대는 또 재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학생들이 이제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또래 보면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지방에 또 집을 구해야 되는 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올해 초에 나이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됐는데 거기 보면은 이지연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유죠. 아이유하고 그다음에 이성균 이지연은 20대, 이성균은 50대를 대표를 하는데 둘 사이의 어떤 삶을 치료하면서 공감해 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20대 문제가 50대 문제하고 상당히 공명하는 그런 이행기 확장기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분 선생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어떤 근본적인 어떤 감정의 구조, 레이먼 윌리엄스인가요? 감정의 구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구조의 어떤 변화 아니면 선생님이 김홍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떤 마음의 레짐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를 조애하게 제 용어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no pain no gai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no pain no gain. 그러니까 이 논리가 아마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아마 들어있는 논리인 것 같은데 이게 더 이상 개인을 뭔가 얻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얻을 게 있으면 페인은 얼마든지 감수하겠다 요즘 청년들. 근데 이게 개인이 그냥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에 대한 공통 감각이 어떻게 보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에 대한 조롱에 갖고 온 비난의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논리를 보면 no pain, no gain이 아니라 오히려 no gain, 얻을 게 없으니까 no pain 하겠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소확행이라고 하는 논리, 소확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 소확행을 보면 이게 소확행이 탈주주의인지 아니면 독존주의 어떤 해결 방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면 상당히 자기기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확행하면서 이제 어플에 보면 요즘에 독서 클럽 이런 어플들이 있어요.
그 플레이 스토어에 가면 다 있는데 거기서 뭐 사진 동아리나 아니면 독서 동아리 같은 데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저도 상담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소확행을 즐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연금 복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연금 복권이 뭐냐면 10억짜리 복권이 당첨되면 10년 동안 아니면 20년 동안 나눠서 받는 거예요. 연금처럼. 그러니까 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연금 복권이나 아니면 로또를 산다든지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아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게 이제 그 노게인 노페인의 논리 따르고 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지만 또 올해 초에 죽고는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약간 그 소확행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추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 조르주 베렉의 사물들에 나오는 제롬과 실비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롬과 실비가 옆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소확행을 즐길 줄 아는 제롬과 실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기 기만적인 구조. 그 슬로터다이크가 냉소적이선 비판에서 이러한 태도를 계몽적 허위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소확행은 어떻게 보면 계몽적 허위의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르트르가 그 자기 기만의 실존 양태를 분석하면서 메타스테이블이라고 하는 메타스탑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스탑을 한 것도 아니고 앵스탑을 한 것도 아니고 스탑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 파국을 맞이하는 구조거든요. 저는 비트코인 광풍이나 이런 것들이 소확행을 한편으로 즐기지만 10대, 20대들이 비트코인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고 그런 걸 볼 때 여전히 떡볶이를 먹고 싶으면 또 한편에는 스테이크 먹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비단 청년 문제만이 아니고 소확행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모든 구조가 상당히 메타스탑을 하다. 그 마음의 레짐 자체가 감정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메타스탑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50대였던 그런 한국 남자 지식인들이 하는 그런 잔소리일 줄은 모르겠지만 진정한 소확행 아니면 정말 올해 초에 방영됐던 영화 중에 그 리틀 포레스트 같은 정말 그것을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좀 그런데 제 자신이 이제 솔직하게 묻게 됩니다. 예, 이것으로 어떻게 질문을 다 하고 그게 좋을까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 차례로 다 하시고 그다음에 네, 예. 그럼 저는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준비해 온 거는 이제 김홍준 선생님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데 이 기회에 이제 저희들이 선생님도 좀 가르치고 계시지만 이제 저희들 지금 이제 신입생 들어온 학생들이 이제 2000년에 태어난 이제 대학생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이 아이들의 어떤 마음의 레짐을 좀 이해해보고자. 근데 저는 마음의 레짐이라기보다 제가 지금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약간 사유의 레짐이라고 할까요? 뭔가 사고방식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 지점인데요. 우선 제가 이제 직접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은 이게 요새 들어서는 해가 이렇게 지나갈수록 물론 제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뭔가 학생들한테 소설을 읽어라라는 이렇게 문학 수업을 하기가 점점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큰 이유가 이제 당연히 사람이면 글을 읽어야지, 대학생이면 소설을 읽어야지라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자신 있게 이거가 맞으니까 니네는 따라와 이런 식으로 강의가 됐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제가 스스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대 지식인의 문제인지 386 세대라는 게 젊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꼰대로 이제 밀려나고 있는 느낌을 지금 계속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이 과연 학생들한테도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가 지금 헷갈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이게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세대고요. 그러니까 태어난 게 2000년이고 얘네들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스마트폰이 나온 세대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화장실 갈 때도 항상 들고 다니는 어떤 기계가 된 아이들. 요새는 이제 얘네들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애들이 애프터 페이스북 세대? 지금 초등학생 세대에 대해서는 또 이 대학생들이 또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게 기술적 그 뭐 컴퓨터가 발전하면 기술적 특이점이 온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뭐 세대적 특이점이라고 하는 게 점점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는 어떤 느낌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지금 보는 부분은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어떤 물질 기반의 변화가 과거의 사고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을 지금 주고 있지 않나요? 과거만 하더라도 집안에 전화 하나, 유선 전화 있고 내 방에 무선 연결되는 것만 있어도 행복했던 시절이었는데 그게 핸드폰이 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이게 기계는 같지만 내용은 다 다른 이제 1인 체제가 1인 독자 체제가 되고 이제 그게 유튜브까지 되면서 이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대가 1인 방송 체제까지 돼버리는 아이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초등학생들이 뭐 자기 집을 동영상 찍어서 올리는 세대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아까 뭐 세대문제를 자아주권 말씀하신 이것도 연관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형성되니까 그래서 일상생활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렸지만 특히 이게 수업을 할 때 그래서 학생들하고 뭔가 이렇게 수업을 하려면 일단 저희가 의무적으로 말을 걸어야 되는 입장인데 말을 걸려면 뭔가 공통 주제를 끄집어내고 싶은데 공통 주제를 끄집어낼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무슨 뭐 드라마 TV 안 보냐?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 뭐 코미디 프로에 이런 내용 있잖아. 이런 영화라도 하다 못해. 근데 지금은 영화도 다 각자 따로 보고 TV는 보지도 않고 핸드폰으로 뭐 자기 골라서 자기의 어떤 그 레퍼토리가 따로 있는 모든 학생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뭔가 과거 같으면 뭔가 통일적인 어떤 부분이 꼭 하다못해 규범이 되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뭐 밤에 라디오를 들어서도 뭐 이종환의 밤의 디스커션 이런 얘기 있어. 이런 시절에 살았던 입장에서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죠. 이게 내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생들이 꿈이 뭐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가 꿈이다라고 하는 세대 아이들인데, 자 이제 이런 세대들한테 이제 문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읽어라라고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그래야 되는 사람들 50대 이 교수들이 알아야 되는 어떤 주의할 점이 있는 특히 제가 또 우려되는 아까 사유의 레짐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과거에 저희들은 아까 정지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연애 소설의 한 문장 하나 읽으면 그거로 뭐 밤에 잠을 못 이루거나 이랬던 그러니까 뭔가 글을 통해서 감성을 느끼던 세대였는데 지금은 사유 방식이 이미지로 사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사유를 한다는 건 굉장히 더 표면적으로 사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호를 통해서 뭔가 이미지를 떠올렸던 훈련을 했던 사람인데 얘네들은 이미지로만 사유를 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요새 젊은 부모들 보면 애가 울면 그냥 뽀로로 켜서 눈앞에다 갖다 주잖아요. 이런 아이들의 사유 방식이라고 하는 게 과연 저희들하고 지금 같다고 여겨도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정말 너무나 재밌는 게 많은 소설 말고 재밌는 게 너무나 많아진 이 세상에 그래도 얘들은 소설을 읽어야 돼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저희가 불문과 학생들을 보면 여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 뭐 20, 30년 전을 생각하면 공부 못하면 시집 가면 되지 뭐 이런 말들을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여학생들이 취직 못하면 시집도 못 가요.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정중 선생님이 이제 제가 유일한 여성 토론자니 여성 청년 고용에 대한 그러니까 여성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써온 거를 그냥 지금 엄청 시간을 절약해야 될 것 같아서 써온 거를 아주 짧게 읽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미 한국 사회에서 이 청년 여성이라는 것에 대한 딱히 다른 관심도는 없죠.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지금 한국 사회 여성 하면 결혼, 임신, 출산 이런 걸로 인한 경력 단절 그리고 일, 가정이라는 것의 양립 이슈 이런 것들이 여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현재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청년층에 대한 어떤 그 또 다른 어떤 접근의 필요성이 지금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대학 진학률에 있어서 이미 그 남녀 차이가 없어졌죠. 오히려 여성들이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하는 것 그리고 학력 수준에 있어서도 여성이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경우 굳이 성별이 주요 변인으로 다뤄지지 않죠. 그래서 20대 고용률은 사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과 출산을 기점으로 해서 여성의 고용률이 좀 뚝 떨어지는 그런 구성이죠. 그리고 그다음 여성들이 이제 학교에서는 거의 차별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남학생과 동등하게 경쟁하다가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하는 순간부터 다양한 그 노동시장에서 차별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특히 질 낮은 일자리로 첫 취업 이게 이제 여성들이 처음으로 겪는 어떤 여성으로서 자기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저도 토론을 하려고 보니 이제 조금 찾아봤어요. 근데 가장 힘들어하는 청년 여성들의 고민은 이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갖는다, 그러니까 직장을 갖는다 하는 게 그것과 같이 가는 문제가 항상 주거 문제. 근데 사실 그 주거 독립이 여성들이 훨씬 더 어렵고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서 어떤 편차 그리고 기업에서 여성 채용 기피 그리고 특별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거주 청년 여성들은 자신들의 구직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주거 문제를 꼽았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청년 여성들이 이렇게 자기 집에 여러 가지 잠금 점치를 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잡을 구했을 때 내가 그 잡을 위해서 주거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높기 때문에 그 직장을 내가 됐지만 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가르치는 여학생들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장이 됐는데 그 직장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안전한 지대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정중 선생님 글을 보면서 되게 공감했던 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19세기에 이제 프랑스의 소설 주인공들 중에 이제 청년 여성이 없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목로주점 라수무아의 그 제르베즈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르베즈를 보면 어떻게 보면 줄리앙 소렐과 라스티냐과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존주의 관점에서 제르베즈는 줄리앙 소렐이 레날보인과 마틸드 방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 에티엔느를 따라서 파리로 상경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동시에 생존을 위한 노력을 하죠. 그게 이제 세탁부에서 세탁을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르베즈는 그 약간의 장애가 있고 그러고 아이가 둘이 딸린 몸이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탁부로서 에티엔느에게 두 아이들과 함께 배신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코프라는 함석쟁이를 만나서 그가 다쳐서 집에 들어앉을 때에도 서바이벌을 위해서 제르베즈는 끝까지 노력을 합니다.
하면 된다는 꿈을 이루는 듯 세탁소를 차리지만 집안에 에티엔누가 쿠퍼가 다시 들어앉아서 이제 그녀의 세탁소를 갉아먹는다. 그 과정이 이제 마지막에 그 아시듯이 이제 대충 살자. 제르베즈가 선택한 건 마지막은 이제 대충 살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공감이 가는 그러니까 제르베즈의 삶이 다시 공감이 가는 그런 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프랑스가 이렇게 제르베즈를 통해서 볼 때 19세기 이미 이제 여성 청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는.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는 여성 참정권이 1946년에야 이루어졌음을 보면 또 프랑스가 여성 권익에 대해서 되게 후진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또 프랑스 대혁명 그 들라크루아의 그림에서 보듯이 마리안느의 활약상 그리고 68혁명을 통해서 그 동거나 피임기구 판매를 외치면서 여성 권익을 엄청나게 향상시켰던 게 또 그게 프랑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존과 서바이벌을 시작으로 해서 청년 여성의 고민해왔던 그런 나라임에 틀림없지 않나 이런 결론을 했고 그냥 저는 이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느낌을 얘기했던 거고요. 여기 두 분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제 청년에 대한 고민을 저는 이번에 처음 하였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볼 때만 고민을 하지 사실은 진정 어린 고민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김홍중 쌤 특히 사회학 분야에 계시고 하니까 이제 청년 여성들의 고민을 별도로 이렇게 약간 성별을 구별해서 어떤 이렇게 뭐 다른 국가들의 사례, 뭐 중국이나 이렇게 아시아 쪽도 많이 보셨으니까 특히 유교 국가권에서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좀 더 구분되는 지점들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세 분 선생님께서 예,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김홍준 선생님부터 먼저 그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세 분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제가 이제 소속은 사회학과로 되어 있지만 사회학계에서는 뭐 저를 특별히 사회학자로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언제나 이제 약간 인문학에 늘 이렇게 구애하는 존재로 이렇게 인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회학을 지금 대표하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사회학적 연구를 대표하지도 않고 약간 이제 프랑스 학풍과 그리고 제가 이제 사숙했던 이제 문학이나 이제 철학이나 이제 아마추어로서 게다가 프랑스의 학풍이 다행히도 그런 걸 이제 허용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또 지도 선생님도 문학 사회학을 하셨고 그래서 약간 독특한 느낌의 이제 청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학계에서 하는 일반적인 청년 연구는 제가 하는 연구하고는 상당히 궤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좋은 대답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 분 선생님 말씀에 공통적인 것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사실 곤혹스러운 게 약간 이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처럼 사람과 사회를 다루는 분들은 마음 한구석에 내가 지금 세상의 변화나 이런 타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 있다는 그런 환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게 이제 깨지는 몇 가지 지점 중에 하나가 청년 문제예요. 아마 자식 문제에서 많이 깨지실 텐데 되게 이제 가르치시다 보니까 청년 문제 특히 최근에 한 3년 정도에서 5년 사이에 청년들이 보여주는 것 안에는 이게 약간 형언하기 좀 어려운 차이가 드러날 때들이 있고 그런 호소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명확한 그 약간 스탠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르디유가 대표하는 그 비판 사회학 전통으로부터의 자존심과 모든 걸 이제 내려놓으면서 버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990년에 르 볼탕스키와 데브노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이제 제 기억에 이제 Sur la justification이라는 저서를 쓰는데 거기서 이제 부르디유 사회학이 가정하는
사회학자가 자료를 잘 모아서 소셜 포지션들의 관계를 인지하면 그 포지션이 어떤 아비투스와 디스포지시온과 프리스포지시온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약간 초월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부르디유 선생은 계속 지켜왔는데 그 가장 큰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사회적 행위자들이 이미 그런 입장들을 다수 갖고 있고 사회학자는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 배워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합니다. 돌려 말하면 우리가 택시기사들에게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하는 말들 속에 그들이 형성한 세상의 저스티스라는 건 뭐고 좋은 세상이라는 건 뭐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오히려 사회학자들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씨떼라고 부르면서 정당성의 씨떼, 그랑드의 씨떼 이런 씨떼라고 부르면서 프랑스 사회에 존재하는 6개의 중요한 정당성의 관점들 무엇가 좋은 삶인가 이런 걸 이제 추출해내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제 저 형태의 또 다른 씨떼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앞에 섰을 때 지식인이 뭘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저는 비판이라는 관점, 그 사실 사회학의 이제 자부심이기도 합니다만 크리틱이라는 관점을 저는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제 제가 쓰는 어색한 용어입니다. 파상이라는 관점으로 저는 바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파상이란 말은 일종의 환멸이기도 하고 꿈에서 깨어날 때 느끼는 처참함이기도 한데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꿈꿨던 젊은 아이들 가르친다는 것의 아름다움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깨져서 그 유기적 총체성이 깨져서 상이 다 깨져버린 상태에 어쩔 수 없는 상태를 그냥 인정하고 깨진 상으로 존재한 아직 총체성과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새롭게 변화하는 카오틱한 현실을 어떻게 직시하고 거기서 어떻게 새로운 자료와 분석을 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 청년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많은 선입견들을 최대한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동시에 제가 그들의 교육자이자 심지어는 계몽자라는 입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려놓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잘 안 만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힘드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안 만나는 쪽으로 그래서 관찰자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 답이 없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런 모든 세 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의 이제 공통점 중에 하나가 아까 선생님 발표에서 거의 정확하게 드러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두 가지 점인데요. 청년들에게 그 퓨처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 저희 세대까지만 제가 89학번입니다. 89학번까지만 해도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건 과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베냐민도 그렇고 푸코도 그렇고 계보학이나 고고학이라는 게 결국 그런 맥락인데 지금 청년들을 구성하는 세계는 과거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오히려 미래가 결정하는 세계가 됐다는 큰 차이가 생겼어요. 후쿠시마 같은 게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모르는 테크놀로지나 어떤 기술적 성취나 제도적 변화가 이미 그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이들은 무지하거나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역사의식도 약하고요. 그러나 이들이 훨씬 더 섬세한 감수성을 보이는 것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이고 합리적으로 미래를 계산하고 추측하는 것에 훨씬 더 센서티비티가 발달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는 것을 다가오는 시간으로 보면 더 이상 안 되고 이제는 사회적 재화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는 어떤 시대의 청년들은 물질적 재화만큼이나 사회적 재화인 그 미래라는 재화를 향유했어요. 70년대, 80년대 청년들은 이들에게는 돈이 없는 것만큼이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미래를 생산하느냐의 문제가 한국 사회를 포함한 발전주의의 끝에 다다른 많은 사회에 지금 동시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박해진 재화인 미래라는 재화를 이들은 지금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여러 군데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래퍼들을 좀 만나고 다니고 시 쓰는 친구들도 이제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80년대나 90년대 때 생산된 미래와 다른 굉장히 그 이상하면서도 그 싱귤러한 미래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들이 미래를 어떻게 생산해 가느냐라는 코드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제가 잠깐 뭐 들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아까 여성 문제와 연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작품이 이제 미지의 세계라는 그 웹툰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대 여성이 자신의 삶을 일상적으로 이렇게 표상하는 웹툰인데요. 그 여성의 얼굴이 이제 악마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감정적으로 거대한 증오에 사로잡혀 있고 남성과 세계를 그냥 그의 상상 속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처단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작품을 제가 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미투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해시태그 운동들 그래서 제 생각에 20대 한국 여성은 대만이나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대 한국 남성과 확실히 다르다고 여겨지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통제할 수 없고요. 다른 시각에서 보면 파퓰리스트 같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선. 그러면서도 굉장히 레디컬하기도 한 어떤 복합성을 갖고 있는 아마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집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한국의 20대 여성이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한번 문학적으로 탐구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좀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사고 방식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깊이 사고하는 방식적으로 제가 들어가는 걸 이렇게 꺼리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있는 합리성과 정서의 이 기묘한 공존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여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딱히 말씀드릴 바가 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까 선생님 미래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뭐 그냥 말씀드릴 거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제 미래 시간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것도 일종의 투자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빨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건 이제 자기가 투자를 하고 그것을 생존하기 위해서 그걸 빨리 내 걸로 만들어서 자산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어권 오늘 이제 불어불문학만 했는데 제가 마그레브에 가서 있게 되면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과 함께 그것과 더 먼 과거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미래의 것만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특히 아랍 여성들 같은 경우에 지금 베일을 다 이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68 이후에 알제리 대학에 있는 여학생들은 다 베일 벗고 대학에 들어왔는데 지금 알제리 대학에 가면 대학 80% 가까이가 저희하고 똑같아요. 대학교에 있는 여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성적은 여학생이 다 좋고요. 모든 공무원 시험과 이 시험에 여학생들이 다 되거든요. 그렇게 사회 진출을 다 하는데 여학생들이 다 베일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프랑스적인 관점에서 보고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을 보면 이거는 이슬람 원리주의에서 이제 보수화되는 것 같은데 그 여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생각을 이제 좀 저도 다시 복잡하게 됐는데요. 그 여학생들이 하게 되는 건 이게 우리가 보수화되는 게 아니라는 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베일을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베일이 문화적인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랍 사회에서 베일을 벗고 나가면 젊은 여자들 다 이제 누구의 여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남성들하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베일을 쓰고 나가면 이 베일을 쓴과 동시에 자신이 무슬림으로서 동등하게 남성들과 대화하고 비즈니스하고 운전하고 사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일이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로서 자신이 남성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프랑스식적인 페미니즘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게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는 일면적인 시각이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유교 사회인데 여성이 어떤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복을 입고 나가면 남성과 동등하게 이렇게 여성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냐. 근데 그 자리가 일본, 한국, 중국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거든요. 저희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 게 뭘까? 근데 보면서 이 프랑스어권에 있는 여성들을 이렇게 또 아랍 여성들을 봤을 때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관점에서 봤을 땐 보수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하지만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들어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전까지 해왔던 것을 물려받으면서 또 그 더 먼 과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투쟁하고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멀리서 보면 아 청년들이 보수화되고 있구나. 아니 뭐 아랍 여성들이 보수화되고 있구나. 더 이렇게 되는데 그것만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